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앞선 영상에 이어서 채권 투자 두 번째 시간으로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주 20일 미국 시간으로 FOMC 회의가 있었죠. 거기서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리고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고금리를 유지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러자 증시는 충격을 받아서 하락 마감했고, 금리가 한 번 더 올라가고 상당 기간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발언에 미국 국채 2년물 금리가 1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등 채권 금리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 금리 예상치는 연 4.6%에서 5.1%로 올랐습니다. 파월은 기자회견에서 경제와 노동시장이 계속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단기간 잡히지 않을 것 같기에 고금리를 좀 더 유지하고 금리 인하 속도를 기존 예상보다 늦추기로 했다고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채권인데, 이 FOMC 회의 결과와 기자회견에 따라서 주식도 그렇지만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20일 날 FOMC 회의가 있은 다음에 S&P 500 주가가 지난주 나머지 3일 동안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가 있었던 20일 이후에 3.1%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오랜만에 S&P 500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것은 6개월 차트입니다. 7월 말이 올해 고점이었는데 현재 주가는 고점에서 5.86% 하락한 상태입니다. S&P 500 연초 대비로 보면 현재 12.9% 상승한 상태입니다. 코스피 지난 일주일간 차트입니다. 우리나라는 FOMC 회의가 21일 날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21일 이후로 주가가 1.44%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연초 대비로 보면 약 12.7%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S&P 500과 대비해 보면 약 13%대 12.7%로 비교됩니다. 코스피와 S&P가 거의 비슷하게 올해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는 현재 2500선에 걸려 있습니다. 이 2500선은 지난 8월 중순에 저점, 그리고 연초 급히 올랐던 고점 상단 등 여러 지지선과 저항선이 맞물려 있는 중요한 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2500포인트가 지지될지 아니면 무너질지가 요즘 한국 증시를 보는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맨 처음 보여드렸던 FOMC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파월의 발언에 채권이 녹다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발언에 채권 가격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리와 채권 가격은 잘 알다시피 역상관관계죠. FOMC 회의와 기자회견이 있은 후 2년물 금리가 5.19%까지 올랐습니다. 이 5.19%는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여부를 반영하는 10년물 국채금리도 연 4.4%까지 올랐는데요. 이것도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캠벨 하비 듀크대 교수입니다. 이분은 채권 수익률 곡선의 개척자로 알려진 유명하신 분입니다. 하비는 미 연준이 현재 금리 인상을 계속하는 것은 실수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최근 3개월 국채와 10년물 국채 금리 차이가 마이너스로 벌어졌는데요. 이 두 국채 금리 차이는 1968년 이후 경기 침체를 정확하게 예측해 왔다면서, 현재 이 두 금리가 역전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부터 침체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캠벨 교수는 이번 FOMC 회의에서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어야 하며,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연준의 큰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것, 그리고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 경제에 치명적이란 거죠. 그래서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캠벨 하비 교수의 지적입니다. 이것이 좀 전에 말했던 미 10년물 국채금리와 3개월물 국채금리의 금리 차이입니다. 보통은 10년물이 더 높아야 되고 3개월물은 짧으니까 리스크 관리에 그만큼 쉬워서 낮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1982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이 두 국채의 금리 차이를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갔던 곳이 현재를 제외하고 4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로 진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여기 음영을 칠해 놓은 이 부분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화살표로 칠해 놓은 이 구간이 좀 전에 말했던 침체 구간이고요. 그 앞에 10년물과 3년물 금리 차이가 마이너스가 났던 그 환경과 이유를 적어 놨습니다. 1980년대 말에는 걸프 전쟁, 그리고 저축 대부조합 사태가 있었고요. 2000년대 초에는 닷컴 버블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었고요.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발생했죠. 그리고 현재입니다. 뉴욕타임스는 1960년대 이후 이 두 금리 차가 마이너스가 되면 6개월에서 15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도래했다고, 그래서 곧 경기 침체가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FOMC 회의 결과 금리 인상은 일단 멈췄지만 고금리 시대가 길어질 것으로 모두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딘 속도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해야지만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지금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가계대출 금리 상단이 지금 7%를 넘었는데 가계대출은 9월달 한 달 동안만 1.6조나 늘었습니다.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 빌 에크만은 최근 미국채 장기물을 매도하라고 인터뷰에서 발언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1981년 15.2%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미국 국채 30년물이 2020년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추이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빌 에크만은 장기 미국채가 인플레이션 압력, 국제 유가의 상승, 그리고 채권 수급 상황을 감안할 때 최근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만 이것이 높은 것이 아니라면서 지금은 미국채 장기물을 살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30년물이 4.59%까지 찍었고 10년물도 4.51%까지 찍었는데 에크만에 따르면 이것이 아직 고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장기물 투자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수급 상황이란 정부가 인프라 지출을 늘리면서 돈이 필요해서 많은 채권을 발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주요 매수자였던 중국이나 일본도 최근에 특히 중국이 매도하는 입장으로 돌아서는 등 수급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죠. 에크만은 30년물의 금리가 5.5%까지는 되어야 투자할 메리트가 생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크만이 말한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년짜리 미국 중진류 WTI 차트입니다. 6월 18일 날 69.48달러였던 것이 약 3달 사이에 90.93달러로 급등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모든 물건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더 심해지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9월 20일 날 FOMC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금리를 동결했지만 올해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천천히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주식 가격이 하락했고 채권은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연준 의장 파월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수준으로 안정되었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고요. 기자들이 그렇다면 연착륙이 기본 시나리오인가 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고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전에 얘기한 것처럼 연착륙 가능성은 여전히 가능한 수준이라고 앞선 강경 발언에 대한 약간의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당분간 고금리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파월이 발언했는데요. 이 고금리는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치솟는 유가도 마찬가지로 경제에 무거운 짐이 되죠. 22년 10월부터 10년물과 3개월물 국채 금리 차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경기 침체의 신호입니다. 이 10년물과 3개월물의 마이너스 현상이 1960년대 이후로 경기 침체를 초래했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그럴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신용카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21년 9월 대비 현재 1.5% 급등한 3.63%의 연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현재 연체율이 그것보다 더 높은 4.93%라고 합니다. 미국의 고금리는 전 세계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한국 경제에도 좋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의 체력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 환율인데요. 환율 최근에 많이 올랐죠. 달러당 1335.7원입니다. 1달러당 원화의 변동 추이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1년짜리인데요. 작년 10월경부터 우리나라 원화가 강해지더니 올해 2월부터 다시 약세로 전환돼서 지금 2월 저점 대비 9.28% 하락한 상태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5년 그래프인데요. 2000년 7월 0.53%에 불과했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현재는 4.43%까지 올랐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만큼 채권 가격은 떨어진 거죠. 그래서 현재 채권 가격이 충분히 싸서 이제는 저가 매수할 타임이라는 의견이 시장에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과연 정점에 이르렀을까요? 아니면 얼마쯤 더 오르면 정점에 이르를까요?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가 좀 더 오를 것이라고 미 연준은 못을 박았죠. 그리고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채권금리 상단 빌 에크먼은 30년물은 5.5%까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연합 인포맥스 9월 23일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미국 국채 수익률이 주말을 앞두고 약간 누그러진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자 그렇게 되면 과도한 긴축에 따른 경기가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경기가 둔화되면 아니면 경기가 침체에 이르면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커지면서 국채 금리가 조금 하락했다는 내용입니다. 기준금리나 이에 따라 국채금리가 높으면 경기가 침체에 이르죠. 그렇게 되면 연준은 금리를 내립니다. 국채금리도 따라서 내리겠죠. 고금리로 인해서 경제에 파열음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금리를 연준은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국채금리도 내려가겠죠. 현재 기준금리 상단 5.5%에서 벌써 상업용 부동산 부분에서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죠. 한두 차례 더 올릴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힘들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채권 가격은 상당히 싼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내년 말까지 채권을 분할 매수하기 좋은 시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누구나 저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하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어느 경우에 수익률이 높을까요? 이 첫 번째 경우는 지수가 160에서 100까지 떨어졌다가 160으로 회복되는 동안에 10번 분할 매수한 경우입니다. 사례 두 번째는 지수가 160에서 220까지 상승할 때 10차례 분할 매수한 경우입니다. 이 둘 다 똑같이 6단계의 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직관적으로는 이 두 번째가 수익률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처음 투자 때는 160이었는데 마지막 투자 때는 220으로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익률은 1번이 더 높습니다. 자세하게 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지수가 가격과 똑같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수 ETF를 사면 그렇게 되죠. 이 지수를 매달 1,000원씩 정액 매수를 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 연한 갈색 화살표가 분할 매수하는 시점과 시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60포인트일 때 채권 가격도 160원이라고 하면요, 그게 지수 이퀄 가격이죠. 매달 1,000원씩 사면 160일 때는 6.25주를 삽니다. 이 경우죠. 150원일 때 이 경우죠. 6.67주를 살 수 있습니다. 120포인트일 때 120원이죠. 그때는 8.33주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 가격이나 주식 가격이 계속 떨어질 때 분할 매수를 하면 평균 단가가 싸지면서 정액으로 매수할 때 더 많은 주식이나 채권을 살 수 있게 되죠. 110으로 떨어졌을 때 1,000원어치를 사면 9.09주를 살 수 있습니다.
100포인트에 이르렀을 때는 1000원어치 10주를 살 수 있습니다. 여기죠. 그리고 그 다음 또 100포인트 때 10주를 살 수 있고요. 이제부터는 채권 가격이 오릅니다. 111대 9.09주, 121대 8.33주, 151대 6.67주, 161대 다시 160으로 회복됐죠. 그때 6.25주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80.68주를 사게 되고요. 그때 채권 가격이 160원이니까 160원으로 곱하면 12,909원이 됩니다. 그래서 1000원으로 10번을 샀으니까 투자금이 10,000원이죠. 거기 대비 29%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다음은 채권 가격이 160원에서 220원까지 올라가는 경우에 10번 분할 매수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60에서 1000원어치를 사면 6.25주를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올라서 163원에 1000원어치 6.13주를 사고요. 165원에 1000원어치 그래서 6.06주 이렇게 쭉 가면 맨 마지막에는 220포인트 즉 220원에 1000원어치 4.55주를 사게 됩니다. 지금까지 산 총 채권의 수는 56.59주고요. 종가가 220원이죠. 그래서 곱하면 12,450원이 됩니다. 그래서 1000원으로 10회 산 만원 대비 수익률이 24.5%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계속 올라서 저점에서부터 분할 매수한 경우에 수익률이 2,450원인데 앞선 경우에서 보듯이 160원에서 1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160원으로 왔을 때 저가 매수를 한 경우에 수익률이 29%로 즉 대략 2,900원으로 더 높습니다. 결국은 하락 시 분할 매수를 할 때가 더 수익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했다면 그때부터는 겁내지 말고 계속 분할 매수를 하면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년 7월에 국채금리가 0.53%였습니다. 지금 23년 9월에 4.44%까지 올랐죠. 국채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지금은 상당히 채권 가격이 싼 상태죠. 과연 바닥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년 6월쯤 에크만이 말하듯이 30년 물인 경우에 5.5%가 정점일지 아니면 이 표에서 보듯이 5.5%보다 더 바닥이 있을 수도 있죠. 몇 프로까지 될지 그리고 그때가 언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계속 분할 매수를 한다면 언젠가는 채권 가격이 오를 것이고 즉 금리가 떨어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 저가 매수의 달콤한 열매를 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린 차트죠. 81년 9월에 15.84%였던 10년물 국채금리가 코로나 팬데믹 2000년 상반기 때 0.5%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급하게 오르고 있죠. 현재 기준금리는 상단이 5.5%입니다. 그런데 여러 경제 징후를 볼 때 이 금리를 감내할 경제 체력이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좀 더 오를 수 있겠죠. 10년물 국채금리가 4%대가 아니라 5%대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바닥이 올 것이고 그리고는 다시 금리가 내려가면서 국채 가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만일 국채를 사고 싶다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 저가 매수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는 채권보다 주식 수익률이 좋습니다. 물론 채권은 안정적이고 주식은 변동률이 커서 마음고생이 심하죠. 그래서 저는 채권 투자보다는 적립식으로 미국 S&P 500 또는 고배당주를 각 45% 그리고 금 5%, 비트코인 5% 비율로 투자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가 채권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기회를 활용하겠다는 마음을 먹으시면 대략 내년 말까지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S&P 500 그리고 고배당주 매수 지분 저희는 그것이 90%죠. 그 중에 약 20%나 30%를 떼서 TLT 미국 장기채를 분할로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 채권을 투자하기를 원하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뜻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S&P 500과 고배당주 이 둘을 계속 적립식으로 매수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저도 최근에 이 TLT를 조금 사기는 했습니다. TLT는 기준금리 현재 상단이 5.5%죠. 이 금리가 떨어져서 안정적인 수준에 이르면 대략 한 3% 정도 모두 이익 실현을 해서 VO나 슈드 고배당주를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O 45%, 슈드 45% 비중을 유지하면 좋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배당주 30, S&P 500 30, 채권 30, 금 5, 비트코인 5 비율로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되겠고요. 그것을 여기 다시 한번 적어놨죠. 그래서 고배당주는 에이스 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리고 S&P 500은 에이스 미국, S&P 500, 채권, 미국채 장기물은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환 해지가 걸린 H를 20%나 30% 정도 사면 되겠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은 따로 각각 투자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S&P 500 30%, 고배당주 30%, 미국채 TLT 30%, 그리고 금 5%, 비트코인 5%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보통 서신 뒤에 윤리적인 권면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로 5장, 6장에서 윤리 내용이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번영을 누릴 때 선을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또 의인들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여기 있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을 베풀되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식구들, 가정들에게 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을 베풀면 그 선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보상으로 여겨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는 실로 지혜롭고 실제적인 권면의 내용이라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경우에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때가 이르러 거둘 날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과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할지니라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일주일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